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원한 바닷가에 와 있습니다. 저희는 아수라 공작단의 브루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강가den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는 자산어부의 현장에서 찍었는데 오늘 저희가 시원한 해수욕장으로 왔습니다. 바로 도추도 옆에 있는 비금도에 있는 한우넘 해수욕장입니다. 근데 뭐 일명 하트 해수욕장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브루스 벌써 여기서 우리 하루 지냈단 말입니다. 예. 간단하게 한번 우리 어떻습니까? 이 소감이랄까? 아주 분주한 도시에서 지내다가 예. 이렇게 한반도의 가장 서남쪽 비금도 해수욕장에 오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포근해집니다. 독자분들도 기회가 되시면은 한우넘 해수욕장 한번 기억해 주셨다가 한번 꼭 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브루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특히 그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 신문 보도도 많고요. 또 이야기도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플라에도 높아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꽤 긴 시간, 몇 년 정도 더 걸릴 것 같은데 지금의 문제를 원시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떤 공급망 문제들을 우리 인류가 해결해왔고 풀어왔는지 또 지금의 공급망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인간은 필요한 재화를 얻는 것이 인간 생존에 보면은 가장 큰 비결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신안에 온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저희는 보통 육상만 이야기하는데 해상에 실크로드가 있었다. 실제 와서 보니까 점점이 이어지는 그 섬들 사이에서 인간들은 필요한 물건들을 서로 공급해왔고 또 파는 그러한 공급망이 존재해 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고고학자들한테는 그러한 네트워크, 공급망, 트레이드 정말 중요한 주제이긴 한데요. 브루스가 보는 그러한 그 인간의 공급망의 역사랄까? 그러한 거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는지요?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하고 호모 에렉투스 이런 다른 인간족들을 제압하고 물리치고 우세종이 됐잖아요. 그게 친족이 아닌, 친척이 아닌 다른 호모사피엔스도 재화나 같은 뭐 용역을 서로 교환하고 공유하는 그런 그 능력 때문에 호모사피엔스가 우세종이 됐다는, 인간이 살아남았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특성이고 또 인간을 또 가장 경쟁력 있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교역을 하거나 교환을 하거나 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게 네. 인류의 태상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공급망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단계를 거쳐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인간이 산다는 것은 필요한 물건들을 제때 공급받을 수 있을 때 생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시대에 관계없겠죠. 그렇게 본다면 사실 저희는 이제 무슨 도구의 역사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석기, 청동기, 철기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공급망이 인간의 어떠한 생존의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후석기 시대 때 흑요석 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작고 시커먼 돌, 그 아름다운 그 돌이 뭐 어떤 경우 500km 이상 교역을 했었던 흔적도 나오거든요. 예. 교육을 한다는 것, 인간의 본능이었을 공산이 크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흑요석 얘기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우리 작고 아름답고 정말 귀한 그 재료. 예. 지금은 말하면 반도체 아닙니까? 공급망의 어떠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반도체의 문제, 그다음에 앞에 나아갈 길 이런 게 있을까요? 그 인류 역사가 공급망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정교해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반도체는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기술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손톱만한 반도체를 하나 만드는 데는 그동안 축적되어 왔던 인류의 모든 지혜들이 가장 첨단의 지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조그만 반도체 하나 만드는데 D램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서너 달 정도 걸립니다. 그 과정에 수천 가지 종류의 장비와 수만 가지의 화학 물질들이 사용되고 있고요.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 수만 개, 수십만 개의 기업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글로벌한 공급망에 촘촘히 엮여져 있습니다. 요즘같이 공급망 문제가 심각해진 시대에는 반도체 기업들의 대표들은 거의 밤잠 자기가 힘들 겁니다. 잠을 잘 주무신 것 같은데요, 오늘. 되게 얼굴 좋아 보이시는데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도 놀랐어요. 반도체 작은 거고 이렇게 작은 거 하나를 이렇게 공급하는데 만드는데 그냥 기계에 있고 사실 원료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그 공급망들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 이제 많이 신문에 자주 나오는 장비 중에 하나가 ASML이라는 네덜란드에서의 EUV 스캐너라는 장비를 얘기를 하는데
그 장비가 한 대 한 2천억 해요. 그리고 1년에 50대 정도 만들어지고. 근데 그 장비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40만 개의 부품이 조립되어야 됩니다. 40만 개요? 예. 근데 그게 하나에 아니면 다양한 공급망에서 오는 재료가 나오는? 굉장히 다양한 공급망에서 오고 있고요. 뭐 유럽 쪽에 공급선들이 많기는 하지만은 전 세계적인 회사들이 참여를 합니다. 40만 개의 부품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그 장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겠죠. 아니 1년에 50대면은 그거 없어도 반도체 굴러가는 시장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몰라서 여쭙습니다. 예. 반도체가 뭐 종류가 상당히 다양한데 예. 가장 이제 최첨단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건 요즘은 5나노 공정의 반도체고요. 이제 조만간 3나노, 4나노의 디자인 룰을 가진 반도체들이 나올 텐데 첨단 공정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ASML이라는 회사의 EUV 스캐너가 필요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봤더니 부품 공급이 하도 힘들어서 심지어는 멀쩡한 새 세탁기를 뜯어서 거기서 부품을 빼가지고 장비 만드는 데 쓴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아, 부품이 없으니까 공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걸 뜯자. 네. 그 부품을 써가지고 그 만든 세탁기에서 부품만 떼쓴 거죠. 그렇다면은 반도체 하나에는 세상이 다 압축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맞습니다. 예. 아. 인류가 뭐 불을 발명해서 모닥불 600도, 700도에서 자개를 만들고 도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뭐 철광석을 재련을 하고 이런 온도를 높이는 기술들, 또 압력을 조절하는 기술, 또 화학 물질을 조성을 해서 화합물을 만드는 기술, 이런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기술들의 최첨단의 반도체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 초기에 이제 전쟁 날 때만 하더라도 뭐 별로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뭐 지역, 생각보다 이렇게 파급이 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지금 뭐 전쟁 뭐 제가 기사만 봐도 그렇고 세상이 막 지금 뭐 비명소리 지르고 있단 말이죠. 아니 반도체에도 그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요한 역할인가요? 뭐 잘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어떤 자원 대국입니다. 네. 특히 그 희귀가스 중에 뭐 제논이나 크립톤 이런 가스들이 있는데요. 이런 가스들은 상당량 거의 대부분을 그 두 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공급이 굉장히 위태롭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뭐 10여 배, 어떤 경우에는 16배까지 가격이 뛰어오르고 16배?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도 당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해결책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현재 공급망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대표되는 신냉전의 분위기가 있고요. 그런 분위기에서 코로나가 터져서 지금 상하이 봉쇄나 이런 공급망 문제가 생겼고요. 거기에 이제 또 결정타를 매긴 게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뭐 적어도 1, 2년, 2, 3년 동안에는 공급망 문제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그냥 망할 수 없잖아요. 근데 뭐 요즘에 뭐 대만은 엄청 뭐 좀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데, 대만은 뭐 좀 어떻게 했길래 이런 위기들을 다 뚫고 나올 수 있었죠? 똑같이 공급망 문제는 대만도 한국이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대만도 똑같이 원자재 수급에 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만의 성공은 대만 자체의 반도체 중심의 공급망에 대만 정부가 굉장히 거의 몰빵하다시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그 여자 총통 차이잉원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취임하고 이후서 TSMC를 중심으로 한 대만 반도체 업계에 뭐 인력이나 정부 지원을 굉장히 과감하게 투자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파운드리 산업이 뜨면서 대만 공급망 전체가 같이 뜨는 현상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국은 그런 대만 모델 따라가기도 어렵나요? 너무 늦었나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는 한국이 충분히 따라갈 저력이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부나 정치인들이 좀 간과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뭔가 이렇게 역사 이야기 하러 왔다가 이제 또 업무 얘기 나오니까는 급진지 뭘 좀 배워볼까 했더니만 너무 평소 같지 않은 우리 브루스 편한테 역사 이야기할 때 제일 행복해 보여요. 아마 직업을 잘못 가신 것 같은데. 요즘 또 이제 뭐 재밌는 현상이 하나 생기는데, 아까 그 ASML에서 그 부품 공급 때문에 세탁기를 뜯어가지고 부품을 조달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 저희한테 글로벌한 대형 장비 회사들이 부품 구해달라는 의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뭐 FPGA라는 반도체도 있고, 뭐 PLC라는 부품도 있고, 뭐 펌프나 뭐 칠러, 이런 작은 부품조차도 공급이 심각해서
새 장비 만드는 회사들이 공급이 잘 되니까 중고라도 구해보자.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요즘 있고요. 그러니까. 공급망 문제가 생기니까 보통 반도체 장비 납기가 뭐 3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대부분 해결이 됐는데 요즘은 한 10개월에서 2년 정도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반도체 장비의 납기가.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를 쓰는 반도체 팹들에서는 중고 장비를 찾는 수요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작년도에도 60% 이상 성장을 했고 올해도 그런 공급망 덕분에 한 20% 이상 성장을 할 거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공급망 수혜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졸지에 저희 아수라 공작단이 아수라 증권단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단. 그럼 여기서 한번 좀 테마를 바꿔봐서 저는 이렇게 네. 공급망의 붕괴, 네. 새로운 공급망의 어떤 활로 찾기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게 실크로드예요. 아, 예, 예. 다 아시다시피 맞습니다. 뭐 육상 실크로드가 난 것은 사막의 길이 뚫려진 것은 원래 초원의 길이 이제 다른 흉노가 잡고 있으니까 대신 뚫은 거 아닙니까? 어려운 질문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반도체의 어떤 이 위기를 실크로드가 주는 그러한 그 지혜로 해법을 한두 개 정도만 어떻게 저희한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실크로드 공부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개방과 포용의 정신들 그런 것들이 국가들을 흥하게 하고 문명을 흥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역사적으로는 신냉전 시대 도래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데요. 거기서 한국이 어떻게 포지셔닝 하냐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일부 이제 냉전 시대 사고를 가지신 분들은 뭐 미국 편에 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분들 어느 한판 틀에만 해야 된다. 예.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그 트럭에 집어넣는 요소수 때문에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한국의 경제가 돌아가려면은 중국의 공급망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 편을 든다는 그런 단순한 생각은 이제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그런 개방과 포용의 정신을 우리가 실크로드에서 배운 그런 정신을 살린다면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뭐 중국도 흉노가 그렇게 그 모든 루트를 막았을 때 그냥 그 흉노한테 그냥 굽혔으면 지금의 중국은 나오지 않았겠지요. 길을 네. 쓰고 타클라마칸 사막을 통해서 뚫고 어쨌든 물론 그것을 얼만큼 성공인지는 뭐 각자 학자들만에 다르겠지만은 그러한 노력 자체로 이미 성공이 예정되는 길이었다. 즉 고립이 될 때 고립을 반드시 뚫고 나가는 그러한 네. 그 새로운 루트의 네, 새로운 필요하다. 루트도 있죠. 예,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대 문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기술들, 철기를 다루는 기술들이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문명의 새로운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들이나 이런 기술들을 계속 발전을 시켜왔잖아요. 근데 21세기에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 패권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급망 문제의 가장 핵심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냐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어떤 나라, 중국이나 미국, 일본이 따라올 수 없는 넘사벽의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이 공급망 문제에서 조금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이 있으면은 우리가 공급망을 뚫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네. 위해서 뚫으러 어차피 걔들이 뚫어줄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걸 보면 고대의 실크가 이랬을까? 수많은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받았을 때 당나라 같은 경우에 사마르칸트의 황금복숭아라는 책을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공급망이 뚫려가지고 예. 이국의 이물들이 다 들어오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그 이국의 물건들이 자연스럽게 공급될 때가 사실 중국의 가장 큰 정성기였다고 생각된다면은 우리도 뭔가 좀 그런 공급망의 확대, 그다음에 네. 새로운 활로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인구가 한 5천만 정도니까 중국의 30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면에서 중국과 경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한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게 반도체일 수 있고, 그게 K-팝과 한류, 그게 배터리, 뭐 조선, 아니면 바이오, 이런 특정한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기술 개발이 한국의 공급망을 탄탄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굳이 거대한 것을 다 만들려 하지 말고 진짜 그거 하나 위해서 세탁기 뜯을 수 있는 그런 부품에 대한 핵심 기술과 공급할 수 있는 유통망 가질 수 있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밀리지 않고 계속 경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그렇게 듣고 보니까 제가 사실 진정한 실크로드의 주인공은 중국과 로마가 아니라
그 사이에 점점이 있었던 오아시스 국가라는 얘기를 저는 많이 하거든요. 예, 그 맞습니다. 하나하나 국가들이 각자의 능력과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외면할 수 없고 그들이 하나하나가 이어졌지 않습니까? 한국이 21세기에 이러한 다시 장벽이 많아지고 있는 고립의 시대에 새로운 실크로드를 뚫을 수 있다면은 예. 그게 곧 한류가 될 것이고 공급망의 혁신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멋있네요. 지난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인류의 공급망의 거의 유라시아 동쪽 끝에 있어서 가장 중심 지역은 아니었지만은 세계적인 공급망과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동아시아의 바다에서는 장보 같은 위대한 상인이자 군인이 나오기도 했고요. 몽골 제국 같은 나라들은 유라시아 전체의 공급망을 깔면서 대제국을 만들기도 했고, 유럽의 열강들은 총과 대포 그리고 배를 만드는 기술을 앞세워서 전 세계 공급망을 쥐어잡으면서 산업혁명을 발전시키고 더 선진국으로 나가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한국이 미래 공급망을 어떻게 짜야 될지 이런 고민들도 어떤 인류사 측면에서의 어떤 고찰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 바람이 심하게 붑니다. 예, 이거는 우리 그만하고 좀 쉬었다라는 것 같으니까요. 예. 자, 우리 여기서 일단은 마치고요.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브루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